전종철의 전격 시사. 안녕하세요. 전종철의 전격 시사 진행을 맡은 전종철 기자입니다. 정부가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에 대한 면허 정지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각 대학이 요청한 의대 증원 규모가 2,000명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증원의 혜택을 지방이 확실히 누리도록 하겠다며 적극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며 민주당에 잔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사선 출신 김영주 의원은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1대1 TV 토론을 거듭 제안했지만 이 대표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대화가 먼저라며 거부했습니다. 오늘 방송에선 서울 종로 민주당 곽상원 후보, 부산 수영 국민의힘 장해찬 후보와 함께 여야 공천 문제 등 핵심 정치 현안 짚어봅니다. 3월 5일 화요일 전종철의 전격 시사 출발합니다. 전종철의 전격 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9730,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명품 콘텐츠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뉴스브리핑 KBS 보도본부 우정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오늘로 보름째입니다. 이번 주가 의료 공백의 최대 고비라고 하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네, 이 말씀을 하신 대로 오늘로서 딱 보름째다 보니까 이 그동안 사실 이 전공의들이 떠난 자리를 전임의들이 채워왔습니다. 그런데 이 전임의들마저도 대부분 지난달 말에 이 계약 종료를 끝으로 병원을 거의 좀 떠나버린 거죠. 여기서 문제가 좀 커지는 겁니다. 대형 병원 5곳의 이 전임의 충원율만 봐도 50%를 밑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버티는 것도 이번 주가 이 최대 고비가 될 것이다. 정말 더 가면 정말 힘들어진다. 이런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부 병원에선 그래서 아예 환자를 더는 못 받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고요. 네, 이 우선 서울 아산병원은 내과 중환자실 환자를 더는 수용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했고요. 이 서울 성모병원은 단순 열상 환자를 아예 받질 않겠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병원에선 이 뇌출혈 같은 이 정말 응급 환자 위주로만 수술을 하고 있어서 공백이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복귀 명령에도 불구하고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 이들에 대해서 정부가 면허 정지 절차를 시작했죠? 네, 이 본격적인 정지 작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복귀하지 않은 7,800여 명의 전공의들이 대상인데요. 오늘 정부는 이 100여 개 수련 병원 중에서 어제 확인을 하지 못한 50여 곳, 나머지 50여 곳을 현장 점검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면허 정지를 사전 통보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면허 정지 절차가 되돌릴 수 없는 처분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면허가 정지가 되면 최소 석 달은 이 정지가 불가피하고 또 전문의 자격 취득도 1년 이상 늦어질 것이라고 정부가 경고를 했습니다. 다만 이 대상이 약 8,000명에 달해서 현실적으로 동시에 이 정지 처분을 하는 게 어려운 만큼 집단 행동의 주동자인 이 지도부가 우선적으로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공의들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이 전공의들은 법적 대응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공의 입장에선 업무 개시 명령 전달을 피하거나 아니면 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이 가처분 신청 같은 걸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대한의사협회도 전공의들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만큼 전공의들도 곧 법적 대응에 나설 것 같습니다. 동시에 정부는 예정대로 의대 증원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학들이 얼마나 신청을 했습니까? 네, 정확한 집계는 오늘쯤에 이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의사들의 이 반대 입장과는 정반대로 각 대학들의 증원 희망 규모는 2,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확인된 건 지금 일단 울산대는 현재 정원 40명에서 110명 늘어난 150명을 신청을 했습니다. 49명인 강원대는 140명으로 확대하는 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또 기회가 없다는 게 대학 측 판단으로 보이는데요. 전국 의대 학장 단체가 이 수용 가능 인원으로 제시를 한 350명에 5배는 촉히 넘는 규모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같은 대학 안에서도 네.
대학 본부 그러니까 총장 측하고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는 의대 학장하고 또 이제 의견이 갭이 있더라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도 의대 증원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특히 지방에 대폭적 지원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재차 밝혔죠. 네, 어제 대구에서 있었던 16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의 혜택을 지방이 좀 확실하게 누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온 지역 인재들이 그 지역 의대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재차 사실 좀 정부가 증원의 뜻을 굽힐 의사가 없음을 좀 강조를 한 셈입니다. 네. 어제 이 시간에 막 들어온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공천에서 배제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당의 요구를 수용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당 잔류 결정을 놓고 여러 해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사실 뭐 여러 추측이 있지만 지금으로선 당에 남겠다는 게 이 차기 당권을 노리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장 좀 유력해 보입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임 전 실장이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무엇을 도모할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임 전 실장이 이런 결심을 한 건 이낙연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에 대한 이 자기의 판단도 작용을 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잔류 결정을 하기 전에 이낙연 대표와 임 전 실장이 좀 급히 회동을 했었는데 아직 새로운 미래의 입지가 뭐 탈당을 결행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것 아니냐 뭐 이런 해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임 전 실장이 올 줄 알았던 새로운 미래 좀 당혹스럽겠어요. 네, 이석현 이 새로운 미래 고문이 이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 저널 인터뷰에서 임 전 실장이 잔류를 발표하기 하루 전인 지난 일요일 저녁만 해도 이 탈당을 하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돌연 입장을 바꿨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미래 이낙연 대표는 더 이상 좌고우면할 수 없다면서 광주 출마를 전격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광주의 구체적인 출마 지역구는 아직 발표를 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면서 이낙연 대표는 광주의 8석 중에서 뭐 절반이라도 얻고 싶다 이렇게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친문 좌장으로 꼽히는 홍영표 의원은 다시 한번 탈당을 시사했어요. 네, 이 앞서서 이 탈당을 강하게 시사했던 홍영표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홍영표 의원이 전했습니다. 일단 뭐 임 전 실장이 남기려 하면서 이 친문의 이 집단 탈당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지만 여전히 좀 산발적인 탈당 가능성은 남아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네. 민주당을 탈당한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예정대로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입당 소감에서 뼈 있는 발언을 했다고요? 네, 이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어제 이 입당 소감에서 정치가 개인의 사리 사욕을 위한 도구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뭐 누구라고 지칭을 하진 않았지만 현재 이 민주당 상황을 비판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입니다. 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연일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TV 통화 토론에 응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거절을 했어요. 네, 이 한동훈 대표가 최근 좀 며칠 동안 거듭 요구를 했었죠. 그런데 어제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 대화가 먼저라면서 사실상 TV 토론 제안을 거절을 했습니다.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야당과 아무런 대화를 하지 않는 건 정말로 문제가 많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거절의 명분이 구차하다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TV 토론회에서 거짓말을 했다가 이 선거법 위반으로 또 재판을 받을까 봐 피하는 거냐 이렇게 직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자신은 김어준 씨를 사회로 내세워도 상관없다면서 토론에 응할 것을 이재명 대표에게 거듭 좀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와 회동하죠. 네, 오늘 오전에 취임 인사차 이 국회를 찾는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와 만날 예정입니다. 조 대표는 그간 이 민주당과 연대를 꾸준히 좀 언급을 해왔죠.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이 이 양당의 선거 연대 방안을 논의를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기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경기 화성을 출마 공식화했어요. 네, 이 이준석 대표는 그간 뭐 보수 정당이 경기 남부 지역을 방치해서 이 대안이 없어서 민주당 텃밭이 됐다면서 지지를 호소를 했습니다. 앞서서 사실 이 김종인 공관위원장이 이준석 대표에게 대구 출마를 권유했었는데요. 뭐 지금 이 결정을 두고 여러 해석이 있지만 이 지역이 뭐 다른 곳보다 이 젊은 세대 인구가 좀 특히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을 공략을 할 것 같습니다.
간밤에 들어온 외신입니다.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 유지를 결정했다고요. 네, 이 대선 출마 자격 유지를 결정을 했습니다. 보수 우위의 이 연방대법원이 앞서서 이 출마 자격을 박탈을 했었던 콜로라도주 이 대법원의 판결을 번복을 했습니다. 이 콜로라도주를 포함한 15개 주에서 일제히 경선이 치러지는, 그러니까 현지 시각으로 오늘이죠. 이 이른바 이 슈퍼 화요일을 앞두고 이런 결정이 나오면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실상 이제 좀 거칠 것이 없어졌습니다. 앞서서 이 콜로라도 대법원은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21년 의회 난입 사건에서 반란에 가담을 했다고 보고 출마 자격을 박탈을 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에 상소를 했고 결국 이런 결과가 나온 건데요. 앞으로 이번 연방 대법원 판결이 이 유사한 소송이 제기된 나머지 주의 판결에도 어쩔 수 없이 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외신입니다. 프랑스가 세계 최초로 헌법에 낙태 자유를 명시했죠. 네, 이 프랑스 의회가 여성의 낙태할 자유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승인을 하면서 프랑스는 세계 최초로 헌법상 낙태할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헌법에 명문화된 셈인데요. 프랑스는 이미 사실 지난 1975년, 이 앞서서 1975년부터 낙태가 허용이 되고 있어서 이번 개헌을 계기로 실질적으로 좀 바뀌는 건 없지만 헌법에 이 명문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좀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SNS에 이 프랑스의 자부심 전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 이렇게 좀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메이저리그 샌디에이고 김하성 선수가 시범 경기에서 시원한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고요. 네, 이 곧 있을 메이저리그 개막을 앞두고 이 벌어진 시범 경기였습니다. 김하성 선수가 시애틀 메리너스전에서 5번 타자 이 유격수로 출전해서 최종적으로 3타수 1안타를 쳤습니다. 이 1안타가 바로 이 투런 홈런이었는데요. 김하성 선수는 5대3으로 앞선 5회 무사 1루에서 좌중간 담을 좀 훌쩍 넘어가는 시원한 투런포를 날렸습니다. 이로써 김하성 선수는 시범 경기에서 12타수 5안타, 타율 0.44대의 타율을 현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트 이정우 선수 4경기 연속 안타를 쳤어요? 네, 이정우 선수는 이 클리블랜드 가디언스와의 시범 경기에서 1번 타자 이 중견수로 출전해서 2타수 1안타에 볼넷 하나, 타점 1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좀 빠른 발로 첫 도루도 기록을 했습니다. 김하성 또 이정우 선수 모두 이 시범 경기 때부터 최상의 컨디션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올 시즌이 좀 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정화 기자 수고했습니다. 지금 시각 7시 32분입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절기 경칩인 오늘 전국에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충청도와 남부지방 곳곳에 비가 오고 있고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낮 동안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요. 기온이 낮은 산지와 강원 북부 동해안에는 눈으로 내리면서 특히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최고 15cm의 폭설이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남부지방에는 오늘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6.4도, 대구 5.5도 등으로 어제 아침보다 2도에서 9도 정도 높은데요. 낮 기온은 지금보다 조금밖에 오르지 못해 서울과 부산 11도, 광주 10도, 대전 8도 등에 머물며 어제보다 1도에서 6도 정도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6.4도입니다. 날씨 정보 송소진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씨가 전해드립니다. 출근 정체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순천 완주고속도로 완주 쪽으로 오수 부근 2차로에서는 사고가 났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북대구 부근 4차로에서는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북천안 부근과 수원 일대, 다시 달래내고개부터 반포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도 한남부터 서초 사이와 신갈분기점에서 수원 부근, 또 동탄분기점에서 오산 사이로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중동 부근 갓길에는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래터널부터 7km 구간에서 속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후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는 남양주에서 상일 사이와 광암터널에서 서안암 부근, 또 송파 일대로 더디게 지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전종철의 전격 시사.
여야의 공천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서로 상대방의 공천이 사천이라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현역 물갈이 비율이 낮은 데다가 중진 물갈이 비율은 더 저조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민주당은 지도부와 주요 당직자 대부분이 단수 공천을 받으면서 친명 횡재, 비명 횡사란 자저 섞인 비판도 터져 나옵니다. 현역 의원을 꺾고 본선행 티켓을 거머쥔 청년 정치인이죠. 장해찬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장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발이 닳도록 뛰고 계실 텐데요. 지역의 민심, 유권자들은 무엇을 절실히 원하고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지역의 발전에 대해서 누가 비전을 제시하느냐에 목말라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여야 경쟁에 있어서도 계속 서로를 비난하는 정쟁만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당이 민생과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할지 유권자들도 이제는 매우 꼼꼼하게 정치인들과 정당을 보고 판단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이번 공천 과정에서 현역 프리미엄 벽이 높다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경선을 거치셨는데 경선 과정에서 이런 거 실감하셨습니까? 물론 현역 의원에게 많이 유리한 게 사실입니다. 경선을 하게 되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뚜렷한 기준 없이 현역들을 또 일방적으로 잘라내게 됐을 때 지금 민주당 내 탈당이나 이탈음이 나는 것처럼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일정한 감점 비율이나 룰을 정해놓고 시스템 공천을 시도한 국민의힘의 방향이 더 나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국민들이 양당의 공천 과정을 비교하면서 국민의힘이 조금 더 공정하다, 사심이 없다라고 최근에는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좀 연관된 얘기인데요. 국민의힘 공천이 상대적으로 잡음은 덜하지만 현역 물갈이 비율이 너무 저조하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공천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물론 공천이라는 게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청년 비율이나 여성 비율 그리고 물갈이 비율 등을 가지고 언론에서 또 아쉽다라고 지적하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만약 컷오프를 막 많이 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전략 공천 많이 했다면 그때는 또 이건 시스템이 아니다, 공정하지 않다, 누구누구 인연이 있는 거 아니냐, 뭐 공천받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을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번에 국민의힘 지역구 시스템 공천 같은 경우는 패배한 사람도 승복할 수밖에 없는 룰 중심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보고요. 다만 아쉬운 부분은 최근 국민의힘 공관위 등에서 말하는 것처럼 비례대표 공천이 남아 있으니까요. 다른 부분으로 보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에서 많이 비판하는 부분 하나 또 짚어볼게요. 민주당은 한동훈 위원장과 윤지혁 원내대표가 당 기여도 평가를 하는 것이야말로 사천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분들은 국민의힘 공천 룰을 잘 모르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당 기여도 평가 같은 경우는 최종 경선에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요. 경선까지 가는 2차 심사에서 일부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경선으로 가고 있잖아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네. 그러면 철저히 당원과 국민 여론조사로 이 공천이 결정될 뿐 그 기여도 조사가 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경선까지 가는 과정에서 후보를 심사할 때만 쓰이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당 기여도 조사를 그 두 분이 전적으로 한다 뭐 이런 거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건가 보네요. 아니 그 기여도 조사를 두 분이 하더라도 그게 예. 경선에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지역구 공천에서 청년과 여성 비율이 낮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성 공천 비율을 보니까 국민의힘 12%, 민주당 17%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어요. 뭐 민주당도 많이 높지는 않은데요. 여하튼 둘 다 낮다는 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국민의힘은 비례대표와 국민 추천제를 통해서 이제 보완할 방침인데 다만 비례대표의 경우 표 결집 효과를 낼 수 있는 직능단체 출신 중심으로 이제 하는 게 그동안에 이제 관례에 비슷했는데 그러다 보면 청년 우선 배치가 쉽지 않을 거라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근데 지금 뭐 청년층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당 모두 비례대표 공천 등을 가지고 고민할 것 같고요. 적어도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공천은 직능 대표든 청년 대표든 사심 없이 누군가를 공천할 수 있는 조건이 완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 정당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떤 국가 안보관이 의심스러운 세력과도 손을 잡고 과거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후예들이 국회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숙주 역할을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이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어떤 현역 그 공천 과정, 지역구 공천 과정에서도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국민들에게 좀 더 나은 평가 받은 것처럼 비례대표 공천에 있어서도 민주당보다는 더 나은 평가를 받게 될 거라고 자신을 합니다. 청년 정치인으로서 청년층이 유입되고 청년층 지지를 끌어내려면 어떤 부분이 좀 보완돼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일방적으로 청년이니까 무조건 공천 줘야 된다라는 할당제 같은 사고에는 동의하지 않고요. 네. 다만 정당 내부에서 이런 총선 때만이 아니라 평소에 청년 인재들을 키우고 육성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가장 좋은 그림은 청년 정치인들이 경선에 나서서 뭐 어떤 제도 기반 위에서 당당하게 경선에서 승리하는 게 제일 좋은 그림이잖아요. 그러면 네. 그 청년들도 경선에 도전하고 나서서 이길 수 있게 실력을 키워줘야 되거든요. 무조건 20대니까 30대니까 공천 줄게. 그런 방식으로는 그들이 설령 초선이 된다고 해도 재선 3선 정치인으로 크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당장 눈앞의 총선에서 공천을 청년들에게 얼마나 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평상시에 청년 인재들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키우는 시스템이 있느냐, 여기에 정당이 얼마나 투자하고 있느냐, 이런 관점으로 시각을 좀 전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입당 소감 중에 정치가 개인의 사리 사욕의 도구로 쓰여서는 안 된다는 말을 했고요. 국민의힘 당론인 중대재해처벌법 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간첩죄 사각지대를 보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국민의힘과 정책적 유사점도 있습니다. 보시기에 김 부의장이 여당 총선 가도의 시너지 효과 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일단은 민주당의 아성이 이재명 대표의 사천, 사심공천, 밀실공천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가 국회 부의장의 탈당과 국민의힘 입당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영주 부의장이 말한 것처럼 사리사욕이 있죠.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민주당을 완벽한 이재명 당으로 만들어서 사법 리스크든 뭐든 똘똘 뭉쳐 방탄하겠다는 사리사욕이 있고,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의 다음 대권 야욕입니다. 이 진보 정당들 그리고 통진당의 후예들까지도 싹싹 끌고 모아서 다음 대선에서 어떻게 보면 정의당이나 또 다른 진보 세력 후보가 나오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대선을 치르겠다라는 대권 욕심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어떤 사천, 이재명표 공천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는데, 김영주 부의장 같은 경우는 그러한 밀실공천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명분 있는 탈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에게 TV토론 거듭 촉구했는데 이 대표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 회동이 먼저라면서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표가 아직도 이 대선의 꿈에서 깨어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지금 이재명 대표의 카운터파트 상대는 여당 대표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1대1 토론 같은 경우는 야당이 원래는 더 적극적으로 원해야 마땅한데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TV 토론에서 한동훈 위원장과 맞설 자신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본인에게 주어진 의혹이 워낙 많다 보니 토론을 하는 게 손해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민들 앞에 어느 정당이 더 건강한 정당인지 우리가 TV 토론이나 인터뷰 등을 통해서 자주 더 많이 보여드려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한동훈 위원장의 토론 제의를 거부하고 도망간 이재명 대표의 모습을 또 젊은 네티즌들은 런 제명이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그 사법 리스크도 방탄하려고 불체포 특권 읍소하고, 그리고 본인의 방탄 특권을 위해서 개항으로 런하고, 이제는 1대1 토론도 다른 핑계 대면서 런하는 이런 런 제명의 모습으로는 야당을 당당하게 이끌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당 잔류 택한 반면에 홍영표 의원은 탈당을 강하게 시사했고, 우상호 의원은 비례대표 순번 결정이 밀실 심사가 됐다며 공정성에 의문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이 공천 갈등 불씨 꺼질까요? 아니면 다시 점화될까요? 점점 커지고 있죠. 그리고 민주당의 공천 갈등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내부 인사들입니다. 이게 단순히 서로 간의 어떤 정쟁으로 상대방 공천 잘못했다 비판하는 수준이 아니라요. 민주당 내부에서 뭐 홍영표, 임종석, 우상호 이런 분들은 사실 코어 정치인들이잖아요. 이런 핵심 정치인들이 나서서 우려를 표하고
비판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번 민주당 공천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심이 얼마나 노골적으로 끼어 있는지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에서는 여론조사에서 현역 의원을 배제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는 등 여론조사 공정성에 논란이 제기된 바가 있죠. 그런데 당 선관위원장 맡고 있던 정필모 의원이 누군가 중간에 여론조사 업체에 끼워 넣었다 이제 폭로를 한 적이 있어요. 이런 데 대해서 명쾌한 설명이 있었나요?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명쾌한 설명? 저는 아직까지 민주당이 명쾌한 설명을 못한 것 같고요. 그냥 어설픈 변명만 한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어디를 선정하느냐는 이 공천의 공정성을 따지는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한국조사협회 소속의 큰 회사들 위주로만 선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별 여론조사 업체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뺑뺑이라고 하죠. 그냥 그때그때 랜덤으로 결정을 합니다. 지도부나 공관위의 어떤 개인적인 결정이 반영될 여지가 전혀 없고요. 반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좀 정체를 알기 힘든 ARS 회사 등이 이번에 끼어들게 되면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일부 여론조사 업체가 또 이 공천 심사 과정에서 빠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구석구석 해프닝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 것마다 건건이 말이 많은 공천은 이번 민주당 이재명 공천이 거의 최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천 갈등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공천이 입틀막 기득권 공천이 국민의힘 공천보다 낫다, 더 우위에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이재명 대표 부인을 보좌했던 인사가 단수 공천 받는 일이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민주당 공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결국에는 민주당의 우호적인 호남 지역에서 경쟁력 조사 결과 굉장히 여론조사 낮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딱 하나밖에 없는 여성 전략 특구를 만들어서 전략 공천을 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대선 과정에서 김혜경 씨를 보좌하던 인물인 거잖아요. 이런 걸 보면 제가 알기로는 언론 보도 통해서 보면 민주당 최고위에서도 반대나 우려가 있었다고 했는데 밀어붙이는 걸로 뭐 일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재명 대표가 철저하게 이 민주당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의 향기, 향수를 다 지워버리고 이건 내 당이다, 이재명 당이다. 심지어는 다가오는 총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하더라도 이 당은 이재명 당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이 본인의 어떤 청산천하 제명독존이라고 하죠. 유아독존이 아니라 천상천하 제명독존당을 만들기 위한 공천이라고 생각됩니다. 방금 이제 지지율, 광주 지역 지지율 얘기하셨는데 지지율 하나 말씀드릴게요. 최근 지지율 보면 국민의힘이 민주당 앞서고 있습니다. 5개월 만에 최대 차이라고 하는데요. 국민의힘 어디에서 점수를 얻고 민주당 어디에서 점수를 잃었다고 보십니까? 일단 공천 과정을 국민들이 주요하게 평가하는데 국민의힘 공천에 대해서 뭐 일부 아쉽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적어도 뭐 특정 계파에게 지나치게 유리하다던가 누군가의 사심이 들어갔다던가 하는 부분은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국민의힘 공천에서 도드라지는 특징인 것 같고요. 민주당 공천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철저하게 이재명 대표의 사심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국민들이 평가하지 않았나. 다만 현재의 지지율을 가지고 국민의힘이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정당 지지율을 떠나서 지역구별 개인 후보들의 경쟁력, 그리고 가장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 지지율 등을 따지면 국민의힘이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하게 따라가는 입장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위에서 언급한 관련 여론조사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무선전화, 가상번호 인터뷰로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민주당 33%, 국민의힘 40%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민주당이 여전사 3인방이라고 자랑한 분들이 추미애, 전현희, 이현주 전 의원입니다. 이 중 전현희 전 위원장은 임종석 전 실장이 공천 신청했었던 서울 중성동갑에 전략 공천됐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이현주 두 분은 비교적 양지 혹은 그렇게 뭐 험지는 아닌 곳에 이렇게 배치가 됐어요. 대신 나경원 전 대표가 버티고 있는 서울 동작을에는 류사명 총경이 갔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그분들을 여전사 3인방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저는 보수의 어머니 3인방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 세 분이 열심히 활동을 하면 할수록 보수 지지율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추미애 전 장관은 이미 우리 당의 이 보수 정치인들 많이 키워주시는 분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거창하게 여전사 3인방이라는 호칭을 붙일 수 있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 3명에게 특혜에 가까운 양지 공천이나 경선을 준 것은 총선 이후에도 이재명 대표 자신을 위해서 이 보수의 어머니 3명, 자칭 여전사 3명이 열심히 싸워달라라는 뜻인 것 같고요.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같이 지역구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정치인, 그리고 국민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정치인 지역구에 이제 막 영입된 정치 신인을 보낸다는 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 버리는 패라고 하죠. 누구를 보내도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꺾기 힘들기 때문에 좀 그냥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체급을 낮춰보고자 가벼운 카드를 일부러 던진 거 아닌가. 동작을 선 거를 이재명 대표가 포기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원희룡 이재명의 이른바 명령대전이 확정됐습니다. 이 한판 대결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사실 게리맨더링이라고 하죠.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제명 맨더링까지도 계양 지역에서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벌어졌더라고요. 하지만 그러한 제명 맨더링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전 장관의 기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계양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막 지연 유세가면서 당대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가뜩이나 일주일에 2-3번씩 서초동 법원에 재판도 받으러 가야 되는데 아마 발이 꽁꽁 묶인 총선을 치르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경기 화성을 출마 의사 밝혔습니다. 개혁신당에선 양향자 이원욱 의원과 이른바 반도체 벨트 전선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세워놓고 있어요. 개혁신당의 지지율 견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그 지지율에 대해서 뭐라 말할 처지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뭐 다른 정당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는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죠. 국민의힘도 심사숙고해서 해당 지역에 좋은 후보를 잘 낼 거라고 믿고요. 어쨌거나 이번 총선 과정을 통해서 여러 정당들이 무의미한 정쟁이 아니라 좀 산업과 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이슈들을 활발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국 혁신당 대표로 선출된 조국 전 장관은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식을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재명 대표 예방을 간다고도 하는데요. 민주당의 정권 심판론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민주당 표심 이탈이 있을까요? 근데 제가 뭐 다른 군소 정당들 뭐 개혁신당이나 이런 곳에 대해서는 응원도 하고 뭐 논평도 할 수 있습니다만 징역 2년을 받은 분이 당을 만들어서 만장일치로 당대표가 된 정당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논평을 하는 것 자체가 한국 정치의 비극인 것 같아서요.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덧붙이고 싶지 않습니다. 국민 다수가 다 같은 마음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제 시간이 1분 남아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 22대 국회에 입성한다면 21대 국회가 보였던 이런 모습만큼은 내가 분명히 바꾸겠다 하는 것이 있습니까? 적어도 21대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사적으로 교류하거나 뭔가 타협하고 대화하려는 모습 자체가 양쪽의 강성 팬덤에 의해서 터부시 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싸울 때 치열하게 싸우더라도 법안 통과와 일을 위해서 좀 여야 의원들 간의 교류도 활발하게 하고 여야 모두가 참여하는 학회나 모임도 만들고 하면서 좀 일하는 모습, 대화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싸우지만 말고 함께 협력하면서 일하자.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네요? 네. 밥도 좀 자주 같이 먹고 그래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네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신혜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 늘봄학교를 아시나요? 그동안 아이가 돌봄 교실에 탈락하면 어쩌나 걱정 많으셨죠? 올해 초등학교 1학년부터 희망하는 학생 모두 매일 2시간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늘봄학교는 학교 수업이 끝난 오후 시간에도 함께 운동하고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누구나 누리고 모두가 만족하는 늘봄학교에서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세요. 늘봄학교 캠페인은 교육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장관 조경입니다. 구급차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애를 먹고
환자들은 서울 큰 병원 가느라 새벽 기차를 타고 의사들은 잦은 당직으로 아이 얼굴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립니다. 의사만 늘리지 않습니다. 실력 있는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하고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 의료를 바꾸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담대한 의료개혁에 의료계도 동참해 주십시오.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고 계시나요? 겨울철에 심해지는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계절관리제 차량 운행 제한 제도가 시행됩니다.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 진입하여 운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저공해 조치 차량은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저공해 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전산 시스템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에서 가능합니다.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하늘 만들기.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네, 저는 소비자 기후행동 서울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이수진입니다. 저는 지금 기후위기를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저 스스로 실천활동이라고 하기 좀 너무 거창하고 이렇게 가면 너무 위험할 것 같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가 저 혼자는 안 되니까 연대의 힘을 좀 갖고 같이 뭔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소기행에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좀 이렇게 쉬운 것부터 약간 난이도가 있는 것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플로깅이라고 있어요. 플로깅은 이제 내가 걸으면서 플라스틱을 줍거나 휴지를 주어서 환경을 지키는 일인데요. 어떤 분이 이것을 이렇게 활동하는 사진을 올렸는데 그 다음에 나도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너도 나도 이 활동에 참여하게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인증하면서 굉장히 재미를 느끼고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플로깅 그러면 어느 주체나 단체가 이거를 주최해서 이렇게 행사로 진행했다면 이제는 이게 정말 누구나 걸으면서 내가 어차피 걷기 하는데 이때 이런 거 하면 좋잖아 라고 하고 일상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는 현상이었어요. 보상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시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기후행동의 주체가 되어 활동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시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절기 경칩인 오늘 전국에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 충청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고 있고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에도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낮 동안 서울 등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요. 밤까지 남부지방과 강원 동해안에는 5에서 30mm, 그 밖의 지역에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다만 기온이 낮은 산지를 중심으로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최고 15cm, 제주도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는 1에서 5cm, 강원 북부 동해안에는 1에서 3cm, 그 밖에 높은 산지에도 1cm 안팎의 눈이 예상됩니다. 또 비가 오는 동안 남부지방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지금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제주도를 비롯해 전남 남해안과 경상도 해안에는 순간풍속 시속 70km 이상의 돌풍이 불기도 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아침보다 2도에서 9도 정도 높아 서울이 6.4도, 대구 5.6도 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지금보다 조금밖에 오르지 못해서 서울, 부산 11도, 광주 10도, 대전 8도 등에 머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6.4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전종철의 전격 시사. 공천 갈등 속에 민주당 공천도 종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월 총선 첫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다름 아닌 정치 1번지 서울 종로를 찾아서 종로의 단수 공천을 받은 곽상원 변호사 전 종로 지역위원장을 유세 지원했습니다. 곽상원 변호사는 많이들 아시는 대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입니다. 곽상원 전 위원장과 전화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곽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곽상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종로를 찾아서 곽상원 전 지역위원장님 선거 지원을 했습니다. 민주당 대표가 총선 첫 지원 유세 지역으로 종로를 택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예, 그 당 대표께서 종로를 처음으로 찾으신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선거 전반적인 의미도 있을 테고요. 종로는 기본적으로 인구 구성에서 전국을 축소하는 압축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정치 1번지로 많이 그 때문에 정치 1번지를 불렀던 것이고요. 그래서 종로를 중심으로 해서 정치 세력 간의 그 각축장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이번에서 종로에서 꼭 승리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찾으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창신시장 함께 가셨는데 분위기 어땠습니까? 창신시장은 지금 제 선거사무소 인근에 있는 곳인데요. 네. 창신시장은 이 종로구에서 가장 생활권과 근접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종로 구민들이 저녁시장, 그 점심을 드시러 오시는 곳이죠. 이번에 갔는데 마치 그 대통령 선거 때와 유사한 분위기로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네. 상인들이 이렇게 뭐 악수도 잘 해주고 그러시던가요? 그러면요. 많이 응원해 주셨고요. 근데 좀 다만 현실적으로 선거 운동을 한 입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오셨고 특히 방송과 관련한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요. 그 길을 다니시는 분들이나 그 상인분들한테 혹시라도 불편이 있을까봐 그 점을 좀 걱정을 좀 했습니다. 네. 두 분이 이제 족발, 전 이렇게 맛있는 거 같이 드시던데 그러면서 이제 특별히 좀 나누신 말씀이 있습니까? 따로? 따로 말씀을 나누려면 귓속말로 해야 되는데요. 네네. 공개된 자리만 있었군요, 어제는. 예. 그러니까 전부 다 카메라가 다 있었기 때문에요. 선거와 관련한 말씀들 많이 나눴고요. 네. 특히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은 지난 시간 동안 선거를 많이 해보셔서 저한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라고 그런 말씀도 해주시고. 네. 그 선거 분위기가 종로에서는 상당히 좋은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시고 격려 말씀도 하시고 그랬었습니다. 네네. 어제 보니까 부인 노정현 씨,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딸이죠. 시장에서 함께 다니시면서 인사하고 표정이 제가 보기엔 밝았습니다. 처음에 남편이 정치한다고 했을 때 남편이 정치한다고 했을 때 말렸습니까? 아니면 잘 생각했다, 열심히 하라고 등 떠밀었습니까? 정치, 특히 선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선거에 참여하는 계기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네. 제 아내의 경우에는 실제로 장인이신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를 많이 참여해서 실제 선거운동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20대 시절부터 아빠의 국회의원 선거, 시장 선거, 대통령 선거까지 실제 선거운동에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네네. 선거운동의 어려움, 선거운동의 고단함, 그다음에 가혹함을 실제로 몸으로 체험하고 있어서 선거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걱정과 두려움이 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처음에는 선거에 제가 참여하지 않기를 바랬을 겁니다. 네네. 그런데 저희가 결혼을 하고 많은 일들이 벌어졌고 그 일들이 지시하는 방향들이 있고 의미한 뜻하는 방향들이 있어서 저도 이제 많은 고민을 했었고 제 아내가 오히려 지금은 더 많이 응원해주고 지금 도와주고 있는 편입니다. 네네. 정치를 해야겠다 생각하신 게 시점이 언제쯤이에요? 정치는 실제로 우리 삶을 떠날 수가 없는 것이고 저도 당연히 정치에 대한 생각을 계속 했었습니다. 예. 근데 변호사님이 직접 해야겠다 생각한 거예요. 네, 정치에 참여를 할 것인가는 그것은 다른 문제인데요. 네네. 제가 결혼을 한 이후에도 선거에 나와달라는 요청을 받거나 부탁을 받은 적도 매우 많았습니다만 네. 사실은 거절했었죠. 계속 거절했었고 제 스스로 자문하기도 하고 제가 그러한 운명을 타고났는지도 굉장히 반문하기도 하고 실제로 2020년에 제가 처음 선거에 출마를 했는데 그 직전 해에 제가 결심했습니다. 네. 그 직전에 결심을 하셨군요. 서울 종로는 장인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출마했던 곳입니다. 변호사님께서는 그래서 지역구를 그곳으로 택한 것으로 봐도 됩니까? 그러니까 종로에서 출마하신 이유. 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정치인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1996년에 한 번 출마하시고 1998년에 또 한 번 종로구에 출마하셨습니다. 2번 출마를 하시게 됐는데요. 저는 정치인 노무현의 뒤를 따라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종로구에서 제 정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네네. 장인의 뜻을 따르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 곽 변호사님 자체의 어떤 뜻을 펼치는 이런 부분도 강하다.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할게요. 곽상원이란 이름 앞에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습니다. 일종의 책임감을 느낄 수도 있는데 좀 부담스럽기도 합니까? 네, 제가 지금 결혼한 지가 지금 21년이 됐어요. 네. 근데 21년 동안 직업적으로는 변호사로 살았고, 그런데 세간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라는 호칭으로 종종 불리기도 합니다. 그 호칭으로 불리면서 어떤 분들은 저를 굉장히 다른 사람으로 보시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이 호칭으로 저를 굉장히 조롱하시는 분들 상당히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럼요. 한편으로는 명예로 보시는 분도 있고 한편으로는 족쇄나 멍해로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특히나 그리고 정치 상황이 좋지 않을 때 특히 지금처럼 윤석열 정부처럼 정치의 기본에서 많이 벗어난 그런 정부가 정치를 하고 있을 때는 노무현 대통령의 향수가 깊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당연히 그에 걸맞는 책임을 지겠다고 다짐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곽상원 변호사께서는 몇 년 전 SNS에 이런 글 쓰셨어요. 노무현을 선거에서 놓아주십시오. 노무현을 기준으로 편 가르지 마십시오. 노무현을 적대적으로 소비하지 마십시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글은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요. 예. 지난 대통령 선거 경선 과정에서 벌어졌던 일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을 기준으로 민주당의 후보가 되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그런 소란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 보시면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평소에는 긍정적으로 혹은 사회적 기준으로 등장하지 않으시다가 선거에만 되면은 자꾸 소환이 되셔서 굉장히 고인의 명예가 그러니까 좀 불필요하게 소비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부득이하게 가족들의 뜻을 모아서 그런 노무현 대통령을 기준으로 세상을 편가르게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이해가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릴게요. 사위로서 장인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느꼈던 가장 강렬한 기억
혹은 가장 인상적인 순간, 한 장면, 이거 저희 청취자들한테 특별히 얘기해 주실 만한 거 있으면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장면으로 사나요? 장면이나 아니면 그 어떤 그 서로 간의 어떤 그 대화나 서로 간의 대면이나 여기서 가장 느꼈던 강렬한 어떤 순간, 장면, 기억에 남는 인상적인 부분, 이런 게 혹시 기억이 나시면 하나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요 얘기하고 제가 다음 정치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 장면들은 많이 떠오르는데요. 사람이 그 자신의 삶을 살면서 자신의 직위를 수행하면서 그 자세들을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느 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거기 저녁 뉴스를 보시면서 뉴스를 한참 동안 가만히 보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뉴스를 그래도 편안한 마음으로 봤고 정치와 관련된 뉴스를 봐도 이렇게 좀 비평을 하거나 칭찬을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의견을 개진하곤 했는데 네. 지금은 뉴스를 보게 되면 모두 다 내 책임으로 느껴진다. 그래서 뉴스를 보는 게 무척 괴롭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뉴스를 보는 게 괴롭다. 괴롭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 대통령의 책임을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대통령이 가져야 하는 자세라는 겁니다. 그 정치인이 가져야 하는 자세라는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거 얘기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종로 지역구에는 애초에 민주당에선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등이 출마를 준비했었는데 이 두 분 중간에 그만두셨어요. 사실 지역구에서 이렇게 포기하기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가 거기서 뛰기 때문에 양보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취지로 보도가 나온 것도 저도 보기는 봤습니다. 네네. 예, 근데 그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의 경우에는 실제로 종로구에서 지역구 활동을 하거나 정치 활동을 한 적은 없었고요. 그 언론에서 보도에서 종로구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네. 그리고 고민을 하시다가 그냥 그만두셨고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경우에는 제가 종로구 그 민주당 지역위원장으로 취임을 한 지가 2022년 7월부터인데요. 벌써 거의 횟수로는 3년째가 되고 네네. 2년 동안 활동을 했었는데 그 사이에는 전혀 활동하지 않으시다가 지난해 12월 말에 이제 처음으로 출마 준비를 하셨었고 한 50일가량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마찬가지일 텐데 그 정당에는 당규에 따른 공천 기준이 있습니다. 네. 그 공천 기준에 따르면 후보 적합도 조사를 거쳐서 각 후보별 여론조사 그리고 또 이제 각 후보별 지지도를 보고 공천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종로의 경우에는 실제로 3명이 이제 활동을 했었는데 최근까지 세 분의 후보가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고 이종걸 전 의원 있었죠? 네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곽성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전현희 예비 후보가 있었고요. 이종걸 예비 후보가 있었습니다. 3분이 있었는데 제가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제가 2위 후보와 20% 이상의 차이가 나서 실제로 단수 공천 기준에 부합했고 그 때문에 단수 공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수치가 많이 차이가 났군요. 지역구 종로 지역구에서는 이제 본선에서 지역구 현역인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금태섭 개혁신당 최고위원 등과 맞붙게 됐습니다. 이 3파전 한번 스스로 전망을 좀 해주세요. 네, 종로구는 정치 1번지로 지금까지 불렸고요. 그 때문에 실제로 많은 후보들이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네. 아마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최재형 후보, 금태섭 후보 그리고 저 3분이 지금 등록을 한 것을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이 출마를 할 것입니다. 근데 금태섭 후보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갑자기 언론에 등장을 했었고 최근에서 활동을 시작해가지고 제가 어떤 선거 캠페인을 펼치실 것인지 예측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 최재형 의원은
그 지난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되어서 한 2년가량 저와 함께 종로구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실제로 최재형 후보가 종로구 후보가 될 것인지는 실제 종로구에서도 많은 그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다른 후보를 보내지 않을까. 실제로 공천 받기 전에도 한 두세 분이 논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 세 사람이 지금 후보를 했으니까 지금까지 펼쳐온 활동들을 토대로 그 선거 운동에 임할 생각입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지금 계파 갈등이 좀 노출이 되고 있어요. 곽 변호사님께서는 스스로 보기에 본인이 친명입니까 비명입니까? 친명 비명 그 기준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 여부인가요? 가까움이죠. 근접성. 대표와의 근접성. 혹은 대표의 정책에 거의 전적으로 찬성을 하는지 좀 비판적인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근접성을 많이 얘기하죠. 실제로 저는 이재명 지금 당 대표님이 대통령 후보를 하실 때 제가 거기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했습니다. 네. 대변인을 한다는 것은 그 당 대통령 후보의 입이 된다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많은 정책과 그 선거 캠페인을 제 전심을 다해서 수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우리 민주당 후보이기 때문에 제가 전심을 다한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께서 민주당의 대표이시고 민주당의 정신을 받아서 대표적으로 수행하시기 때문에 지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기준으로 저는 편들지 않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고요. 민주당 공천 갈등 와중에 친문으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공천 배제되는 일이 다수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변호사님께서는 친문 의원들하고 조금 더 친서 관계가 있지 않나 이런 예측은 드는데 여하튼 임종석 전 실장, 홍영표 의원이 공천 배제된 대표적인 인사들이고요. 현역 하위 10% 20% 받은 비명 의원들 박영진, 윤영찬, 송갑석 의원 등도 공정성에 강한 의문을 이제 제기하는 일이 있었어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 공천 보시기에 공정하다고 보세요? 공천의 과정은 공천에서 소위 말하는 물갈이 후보가 교체되는 비율이 높으면 기존에 이익을 보셨던 분들은 당연히 불만을 갖게 되어 있고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그 결과에 대해서 칭찬하기 마련입니다. 네. 조금 전에 되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친문 인사들과 친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그거는 그냥 제 추측입니다. 예. 지금 개인적으로 저도 사실은 공천 대상이었고 지금까지 심사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의견을 표하는 것이 적절치는 않아 보이는데 그 공천 과정에서는 새로운 인물들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많이 들어올수록 좋은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지금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오랜 동안 국회의원을 하신 분들이 국민의힘보다 오히려 더 많은 편입니다. 그것이 이제 소위 오랜 동안 물갈이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당의 활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의 활력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국민의 기대라는 측면에서는 물갈이 폭이 오히려 적은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탈당을 고민하던 임종석 전 실장이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이제 밝히고 당 잔류 의사를 밝혔는데요. 보시기에 임 전 실장 향후 행보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예.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셨고요. 그 이전에도 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을 하셨고 오랜 동안 정치적 혜택을 입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어제 그제는 이제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 이 말씀은 지금 최근에 이제 소위 공천에서 배제된 것을 수용하겠다는 것인데요. 네. 사실은 원래 정당인으로서는 당의 결정을 수용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당의 규정한 절차에 따라서 그 이의하거나 재심을 요청할 수는 있어도 그 다른 선택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실을 모두 알고 계신 임동석 실장께서는 그 전략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본인이 공천을 받겠다고 스스로 결정을 하신 것이고 전략 지역에 다른 후보가 공천이 됐는데도 계속 선거 운동을 이어왔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의 말씀과 실제로 다른 것인데 아마 국민들이 과거에 그 공천 결정에도 불구하고 선거 운동하신 모습을 오랫동안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행동을 보면 향후에도 이 말씀에도 불구하고 당 내에서 다른 활동을 하실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국민의힘 입당했습니다. 경선 하위 통보받고 모욕감을 느꼈다면 민주당을 탈당했고 정치가 어떤 개인의 사리 사역을 위해 활용돼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김 의원의 민주당 탈당과 국민의힘 입당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선거에서 공천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당의 상황에 따라서 좀 어려운 지역구에서 출마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근데 김영주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민주당이 그 공천한 후보 중에서 매우 많은 그러니까 그 비례대표도 하셨고 지역구에 3선을 하셨고 장관도 하셨고 지금 국회 부의장까지 하셨고 최근까지도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 정치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공천 결과가 아니라 그 하위 20%에 들었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모든 정치 활동을 부인하고 계시고 그 부인하시는 상징으로 탈당하시고 국민의힘에 입당하시고 언론 인터뷰까지 하셨습니다. 그것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보지는 못할 것으로 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곽상원 전 민주당 서울 종로구 지역위원장이었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 52시간 근로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 한국경제신문 최형창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최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 52시간 근로제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조항 관련 헌법재판소 첫 판단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예, 헌재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관련 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이제 소상공인 A씨 등 16명이 이 주의 52시간제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3조 1항이 이제 위헌이라면서 이걸 이제 청구한 바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53조 1항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한 주간의 일주일이죠. 그러니까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 여기서는 말하는 근로시간은 일주일에 40시간입니다. 이것을 연장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연장 근로에 대한 제한 규정인데요. 그러니까 사실상 근로자의 한 주간 근로시간 상한선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게 골자입니다.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시기에 이제 2018년 3월 개정된 건데 기존에는 68시간이었던 게 이제 52시간이 된 거죠. 청구인들은 이 제도가 인간의 존엄성을 판별하는 기준으로 작용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오히려 사용자와 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그런 취지로 2019년 5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합헌이란 건 결국 52시간제 규정한 법률에 큰 문제가 없다는 이제 판단인 것 같은데요. 이유가 뭡니까? 그 핵심만 말씀드리면 건강과 안전 문제 때문인데요. 건강과 안전. 예. 장시간 노동이 근로자의 건강, 안전은 물론 이 생산성에도 악영향을 미쳐서 복합적인 사회 문제를 일으킨다 이렇게 전제했습니다. 근로자에게 휴식 회복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아서 이거 이제 그러면 건강에 위해 요소가 된다는 거고요. 노동 시간이 늘수록 이 산업재해 위험도 커진다 이런 주장입니다. 헌재는 우리나라는 장시간 노동을 해결하기 위해서 1989년과 2003년 두 차례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서 법정 근로시간을 한 주 40시간으로 단축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전체 취업자의 연간 실근로시간이 1967시간으로 이 경제협력개발기구죠. OECD 회원 국가 중에 최상위권이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는데요.
헌재는 사용자와 노동자의 자율적 합의를 존중하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헌법 제32조 제3항이 근로조건의 기준인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한 점을 짚었습니다. 개별 노동자가 사용자에 비해서 경제적, 사회적 열위가 좀 열위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가가 인간의 존엄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연장근로 상한선을 정하지 않은 다른 나라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요. 헌재가 이런 부분을 또 지적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 주목을 한 건데요. 우리나라가 장시간 노동 문제가 사용자가 이제 사업주죠. 비용 절감을 위해서 비정규직 연장 근로로 목표 생산량을 채우고 있다 이런 겁니다. 또 노동자는 이 소득 증대를 위해서 더 이제 야근이나 이런 특별 근무 연장 근로를 선호한다 이런 구조에서 지금 기인한다는 건데요. 이런 게 지금 헌재에는 이 같은 상황에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연장 근로의 상한에 대한 예외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 상한이 적절한 수준에서 제한돼 실근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당사자 간의 합의 방식을 구체화한다고 해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이 대등한 협상력을 보장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이럴 때는 이제 개별 근로자가 협상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걸 좀 문제 삼은 거고요. 기업들이 이제 포괄임금제라고 해서 요즘에 실제 노동 시간을 따지지 않고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런 임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그런 게 상시적으로 활용하는 상황에서 이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가 연장 근로에 대한 의사나 요구사항을 관철하는 게 쉽지 않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청구인들은 52시간제가 추가로 일을 해서 수당을 더 벌고 싶어하는 근로자들의 요구를 가로막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헌재 어떻게 답했습니까? 네, 헌재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저임금 문제가 단순히 법정 근로시간 외에 이런 근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겁니다. 최저임금 인상이나 그런 시급 근로자 보호, 기본급과 수당 사이의 비중을 조정하는 임금 체계 개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장기적이고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좀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주 52시간 상한제 정착을 위해 정책적 지원이 행해지고 있다면서 이 고용이 안정되고 장기적으로 장시간 노동 관행이 개선되고 또 실제 근로 시간이 감축이 되면서 이제 그게 사실은 이 도입 자체가 고용 증진으로 이어져라 이런 취지였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일과 삶이 양립될 수 있다면 보다 바람직한 노동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했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 사용자와 그 근로자가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 장시간 노동으로 해결하고 또 실제 근로 시간을 단축을 통해서 근로자에게 이런 휴식을 보장하고 그런 게 더 공익이 더 크다 이렇게 강조한 겁니다. 네. 그럼 이번 판단이 고용정책과 산업 현장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세요? 네, 당장은 이제 그 노동시간 상한을 강제하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처음 확인했다는 점에서 지금 노동계가 크게 반기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이번 정부 들어서 근로시간 연장을 추진했다가 여론이 좋지 않아서 후퇴한 바 있는데 이 근로시간을 연장을 더 시도하는 건 더는 좀 어렵지 않게 되겠냐 이런 게 지금 현장의 목소리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건데 좀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12월에 이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판단인데, 네네. 그 52시간을 계산할 때 하루 8시간이 아니라 한 주 40시간 초과하는 연장 근로시간 기준으로 판단을 하기 시작했었는데요. 쉽게 말해서 월화수목 일하는데 하루 12시간씩 매일 4시간 연장 근로를 하면 이게 이제 16시간 연장 근로여서 그동안에는 법 위반이다 이랬는데 네네. 지금 대법원 판례 이후에는 주 4일 일해서 48시간 근무를 하더라도 이거는 52시간 미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법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판단이 그렇게 나왔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형창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 2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3부가 이어집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그리고 성기영은 경제쇼.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여러분을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 주말 오후 5시 5분 정보를 업그레이드한 성기영의 경제쇼 플러스. 일주일 내내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전종철의 전격 시사. 한국 축구 대표팀 내부 불화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이강인 선수에 대한 가짜뉴스 영상이 유튜브에 범람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강인 가짜뉴스를 만든 제작자들이 단 2주 만에 7억 원에 달하는 광고 수익을 벌어들였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아울러 문화공연계에선 뮤지컬과 연극 배우들을 몰래 찍은 영상을 불법적으로 사고 파는 이른바 밀캠 문제가 불거져 나왔습니다. 오늘 법학다식에선 가짜뉴스 밀캠 돈벌이를 둘러싼 법적 쟁점을 짚어봅니다.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축구대표팀 이강인 선수에 대한 가짜뉴스로 7억 원의 수익을 이제 올렸다는데 일단 관련 내용 정리부터 좀 해주세요. 네, 이 카타르 아시안컵 4강전 전날 손흥민 선수와 충돌해서 이른바 이 하극상 논란이 좀 있었던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가짜 뉴스가 유튜브상에 계속 생산 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린 이 SNS 유튜버들이 벌어들인 수익이 억대 수익이다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달 3일 이 동영상 콘텐츠를 분석하는 인공지능 기업인 이 파일러에 따르면요. 이 지난달 14일부터 27일까지 이강인 선수 관련한 가짜뉴스 콘텐츠로 감지된 영상이 총 361개, 채널은 195개로 확인돼서 광고 게재가 차단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짜뉴스들의 영상들의 조회수가 무려 6,940만 회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요. 와. 이를 좀 추정해 보니까 수익이 말씀 주신 대로 7억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했을 거다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SNS에 올라온 이강인 선수 관련 가짜 뉴스의 영상 제목들이 굉장히 자극적인데요. 예를 들어서 내 눈앞에서 이강인 고의 폭행 목격, 클린스만, 손흥민 구타 사건 모든 건 폭로, 또 심지어는 PSG 방출 임박 등등 누가 봐도 허위 사실이니 명백한 가짜 뉴스를 올리고 있으면서 굉장히 자극적인 제목을 사용해서 많은 이렇게 청취자들이나 구독자들이 뭐지 진짠가 하면서 클릭을 유도한다는 거죠. 심지어 이러한 영상을 올린 한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만 6만 명에 달하는데요. 미 속보, 이강인 280억 원 계약 해지, 이렇게 누가 봐도 명백한 가짜뉴스를 올렸는데 이 영상 하나만 조회수가 50만 회를 기록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이 영상에 계속 광고가 노출되고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호기심에 이제 클릭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그런 심리를 이제 노린 것 같고요. 이렇게 네. 논란이 되는 와중에 이강인 가짜뉴스 영상 대부분이 지금도 시청 가능하다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그 누가 봐도 이 해당 이 구단에서 계약 해지게 뻔한 가짜 뉴스인데도 50만 회 기록하고 이 하나의 영상에도 1,400만 원에서 3,200만 원의 수익을 얻었을 거로 추정이 되는데 이 가짜 뉴스인 게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가시면은 시청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여전히 규제가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이 수치 이번에 집계한 수치가 사실상 이 해당 SNS 업체에 신고가 접수되거나 아니면 유튜브에 이 AI 시스템이 자체 적발해서 광고 게재 차단 조치가 된 것만 집계한 거니까 네. 실제 이 관련 가짜뉴스 영상은 이 수치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왜 이렇게 규제가 좀 어렵냐 좀 살펴보면 이 해당 유튜브 광고의 특성상 광고가 어떤 지면에 노출되는지 이 광고 담당자가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점이 있고요. 네. 근데 또 일각에서는 전문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해당 SNS가 가짜뉴스 범람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AI 에드테크 이 솔루션을 활용해서 부적절한 광고 노출이나 또 가짜뉴스 크리에이터 후원 구조를 차단할 필요성이 있는데 과연 이 해당 업체가 이런 부분을 철저히 규제
방지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현행법에서 유튜브를 영상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는 것도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제재 어렵게 한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해당 유튜브에 유통되는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인 제재가 쉽지 않은 이유가 말씀 주신 대로 이 현행법은 유튜브 등 인터넷 개인 방송을 방송이 아니라 이 정보통신 컨텐츠로 분류하기 때문에 이 가짜뉴스를 규제하는 이 언론중재법이나 방송법의 이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이들에 대한 규제가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적용 가능한 법률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통신망법상의 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이 정도로 적용할 수 있지만 아시다시피 이걸 고소하더라도 피해자가 가짜뉴스로 고소하더라도 이 소송에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또 소송 비용까지 감안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한 전문가는 유튜브에서 이 광고 게재 차단 조치, 이른바 노란 딱지를 받더라도 계속해서 이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사람들은 내가 새로운 채널 만들면 되지. 거기서 비슷한 영상 계속 올리면 되지.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유튜브가 가짜 뉴스의 온상이 되고 있다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짜뉴스 피해를 입었으니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고 오히려 이걸 네. 생산하는 사람들이 남는 장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지금 현재 그런 구조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네. 유튜브와 같은 이제 해외 플랫폼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법당국이 조사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범죄 수익을 좀 환수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이 가짜뉴스로 사실 영상 하나에 1,400만 원의 돈을 벌어들인다. 우리 납득할 수 없잖아요. 네네. 이 또한 하나의 범죄 수익으로 보고 이 범죄 수익 은닉에 관한 법률로 환수할 수 있느냐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하실 텐데 실제 2022년에 법이 좀 개정돼서 이 중대 범죄, 그러니까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중대 범죄에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라는 항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정통망법상의 명예훼손죄가 징역 7년 이하의 죄이기 때문에 명백히 따지면 범죄 수익 환수가 될 수 있는 중대 범죄에는 해당이 되거든요. 예. 실제로 이 명예훼손죄만으로 범죄 수익 환수한 예는 사실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말씀 주셨듯이 이게 해외 계좌에서 이제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 SNS가 해외에 모기업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추적하는 것도 사실상 좀 어렵다라는 게 있지만 아시다시피 실제 이 수익을 몰수가 불가능하다면 그것과 동일한 가액을 추징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사법 당국이 그동안 이 정통망법상의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범죄 수익 환수를 하진 않았지만 법률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가짜뉴스를 단순히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들이 얻은 수익은 사실 유튜브 해당 그 계정에 들어가면 얼마의 수익을 올렸는지는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이 부분을 조금 추징하는 절차를 한번 추진해보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유튜버와 같은 해외 플랫폼 법적 대응이 이제 한계가 있다면 국제 협력 공조 이런 것들도 이제 있을 법한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은 국제 협조를 우리도 하게 되어 있긴 하거든요. 예,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에 따르면 우리 또한 해외에서 이렇게 범죄자들이 도피해서 범죄 수익을 찾기 힘들 때 우리나라도 또 국제 공조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조약이 맺어진 나라에 대해서 우리도 요청을 할 수는 있을 텐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렵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유튜브나 이런 SNS는 사실은 크리에이터를 좀 보호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네. 실제 사인이 어떠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그래서 이걸 가짜뉴스를 올린 유포자가 누구냐 그 신원을 확인해달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실제로 소송을 수행하면서 이 유튜브에서 어떠한 명예훼손적인 영상을 올려서 이 부분에 대한 고소들을 했었는데 이 해당 신원을 확인하는 데만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조금 면밀한 이런 국제 공조가 좀 이루어지도록 사법 당국에서도 이런 걸 좀 챙겨야 되겠다. 좀 더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영상물 관련 범죄 이거 이 변호사님 본래 전공 분야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실제로도 저희가 소송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참 힘든 게 가짜 뉴스로 피해를 한번 보기 시작하면요. 한 영상당 수많은 왜냐하면 제목 자체가 굉장히 자극적이기 때문에 네네. 피해자가 얻는 입게 되는 피해가 엄청납니다. 근데 이거를 소송으로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최소 6개월 이상
통상 1년 정도는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돈도 돈이지만 이 피해가 바로 그것이 그 영상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는 피해대로 받고 금전적인 그리고 시간적인 손해도 있는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근절되어야 한다. 또 특히나 이 해당 유튜브에서 이게 문제되는 영상이라면 즉각 내리는 조치, 즉각 삭제하는 조치를 좀 용이하게 협조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주제로 넘어가 봅니다. 최근 뮤지컬과 연극 등 우리나라 공연 산업계에서 이른바 밀캠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일단 객석에서 공연을 몰래 촬영하는 밀캠 그 자체가 불법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뭐 어떤 뮤지컬을 보고 있는 팬들 사이에서 처음에 시작은 이제 팬덤 문화에서 처음에 시작이 됐었는데요. 네네. 근데 이게 점점 확대되다가 말씀 주신 대로 이 온라인 공간에서 소위 밀캠, 이 객석에서 공연을 몰래 촬영하는 이 영상을 공유하는 이 게시글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관객이 극장 관계자의 눈을 피해서 공연을 찍고요. 이 자료가 팬들 사이에서 노골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심지어는 지금 최근에 논란이 됐던 게 이게 단순히 밀캠을 넘어서서 어떤 성적 피해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는 위험성이 지적이 됐던 게 이 지난 1월에 서울의 한 대형 극장에서 공연된 연극 와이프에서 아이돌 출신 배우 이 최수영 씨가 이 공연 중간에 이 일부 의상을 벗는 장면을 관객이 대형 카메라로 노골적으로 촬영했고요. 이걸 또 밀캠으로 유통하려는 시도들이 있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이제 어떤 저작권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게 성적으로 어떤 피해까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밀캠에 대한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밀캠이 기승을 부린 이유는 뭔지, 그리고 밀캠 촬영, 밀캠 사고 팔다 적발될 경우 어떤 처벌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이 밀캠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블로그나 오픈 채팅방 가셔도 쉽게 발견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네. 이 극장 관계자들이 이 밀캠을 단속하려고 애는 쓰고 있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촬영 방식과 장비가 고도화되고 있고요. 또 발견을 하더라도 공연 도중이잖아요. 이 관계자가 객석에 들어가서 제지하는 것에 좀 한계가 있다라는 점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 극장 관계자 중 한 명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밀캠을 적발하더라도 이 촬영 영상을 지울 것을 요구하는 정도에 그치지 실제 처벌을 요구하는 예는 굉장히 많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공연 중에 다른 관객의 관람에 방해를 줄 수 있어서 이 밀캠을 하고 있다, 촬영을 하고 있다 알아채도 제지가 힘든 것이 사실이다라고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이 밀캠을 만약에 사고 팔고 이렇게 유통을 하다 적발되실 경우에 법적인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저작권법에 따르면요, 연극과 뮤지컬, 연주회 등 이 공연 밀캠 영상,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유통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분명히 해당합니다. 그래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든요. 근데 저도 검찰에 있을 때 이 저작권 사건을 할 때 일회성이고 초범이면 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했고요. 근데 재범인 경우에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약식명령 벌금이라든지 아니면 재판에 가는 처분을 했지만 최근에 이 부분이 크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당국에서도 이게 단순히 기소유예 처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초범인 경우에도 기소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어서 처음이니까 괜찮겠지 이런 안일한 마음은 가지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최소 약식명령 이상으로 높게 처분될 수 있으시니까 이 밀캠 절대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법학다식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각 8시 43분입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 출근 정체는 상습 정체 구간 중심으로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광명역 부근 3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광명역에서 금천 사이로 속도 많이 떨어져 있고요. 반대 목포 쪽으로는 금천 부근과 일직분기점 일대, 더 가선 안산 분기점에서 순산터널 사이와 비봉에서 화성휴게소 부근, 다시 서평택 분기점 일대로 더디게 지납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감곡 부근 갓길에서는 화물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중동 부근 갓길에는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흥나들목부터 정체 길어져 있습니다. 이후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는 남양주에서 상일 사이와 광암터널에서 서안안 부근, 또 송파 일대로 더디게 지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의료계 반발 속에 정부는 학교별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확정하기 위한 수요 조사를 진행했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3개월 면허정지 처분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김연아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부회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현재 상황 어떤지 해법은 없는지 짚어봅니다. 부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먼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의대 정원 수요조사 신청이 어제 마감됐습니다. 증원 규모가 2,000명 넘을 거란 예상 나오고 있고요.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는 수요조사를 앞두고 대학 총장들에게 조사에 응하지 말라. 이거 촉구하는 성명 발표하기도 했죠. 의료계와 달리 대학들이 의대 증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이유 무엇입니까? 대학이 이제 우선 이런 결과가 두 번을 조사를 했어도 같은 결과 나올 건 너무나 잘 예상을 했던 것이 1차 조사 때 전혀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는 교육 당사자인 교수들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루어졌고요. 전혀 의견 수렴 과정 없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 3,000명을 넘게 적어내셨다고 했는데 한심 쓰듯이 깎아서 이제 2,000명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그러고서 이렇게 큰 일이 일어나자 이제 다시 재조사를 요청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근데 이제 이 재조사 과정에서 역시 어떤 의견 수렴은커녕 정보 공개도 전혀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는 역시 또 같은 숫자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고 이제 성명서에서 이렇게 급하게 이걸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좀 멈추고 이제 수렴을 해서 의견을 모으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도 불행하게도 그걸 막지는 못했고요. 이제 경북대 같은 경우는 학장님이 사임을 하셨죠. 총장님이 본인의 의견을 거스르고 이렇게 많은 증언을 요청하셨다는 이유로. 그래서 대학들에는 또 복잡한 셈법이 있습니다. 교육의 현실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은 이런 복잡한 셈법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쟁점이 2,000명을 늘렸을 때 과연 제대로 교육이 진행될지 여부입니다. 정부는 의대는 2년간의 예과 과정이 있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이 있고 의대 교수진과 시설, 기자재 적극 확충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제 의과대학 교육은 기초와 임상 두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네. 우선 기초 교육은 이미 옛날에 무너져 있었습니다. 기초 교수가 지원하시는 분이 점점 없어지면서 그래서 이제 해부나 생리 같은 데는 기초를 가르칠 선생님이 이미 없었고요. 이미 열악합니까? 예, 이미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임상 과정도 잘 들여다보면 교수는 많은데 이제 문제가 많습니다. 이제 교수의 업무가 가장 중요한 게 교육이죠. 그리고 연구이고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진료를 보는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 대학 의과대학 현실은 거꾸로입니다. 그러니까 의과대학 교수들이 진료 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 교육은 저 뒷전으로 이제 밀려나게 된 그런 상황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됐고요. 이제 의과대학 교육이라는 게 강의실에서 하는 그게 전부가 아니고 전공의도 마찬가지고 환자를 앞에 놓고 교수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도제처럼 이렇게 어떻게 환자를 잘 봐야 하는지 잘 치료해야 하는지 이걸 배워나가는 과정인데 이 부분에서는 옛날부터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과대학 교육의 현실을 잘 알고서 이게 가능하다고 대답하시는 건지 굉장히 좀 의아하고요. 이제 교수라는 그 사회, 임상 교수라는 그 사회도 지금 굉장히 위기입니다. 점점 허리가 잘린다고 표현을 하는데 젊은 교수님들이 이탈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연구하고 교육하려고 온 건데 이렇게 많은 임상 로딩, 환자를 보는 이런 부담을 지워주면은 내가 여기 있을 이유가 뭐냐 하고 나가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 굉장히 많은 대학에서 교수님들 평균 연령은 40대 심지어는 50대인 그런 과들도 있습니다. 이 문제 불거진 이유 생각해보면 응급실이나 소아과 등 이른바 필수 의료 분야 의사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는 의대 정원 늘리면 이 문제 완화될 거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필수 의료, 지방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해법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우리나라 의료의 지금 문제의 가장 근본은 의료는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공공자원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얼마 전에 공공병원 부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우리나라 의료 경영의 90% 이상은 사적인 주체가 합니다. 자본주의 논리로 돌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본주의 논리를 할 수 없는 것, 아기들이 없어서 소아과가 작아진, 소아과가 소멸하는 이 문제 같은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가 책임을 지고 소아과 진료를 볼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그나마 해결책인데 이것을 하지 않죠. 그리고 그냥 항상 이제 의사가 부족하다 이렇게 해법을 내는데 이것은 가장 적절한 해법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필수 의료 정책 폐기지를 해결책으로 이제 정부는 제시하고 있는데 그런데 의사협회 측에서는 정원 확대는 물론 필수 의료 패키지도 폐기하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교수님 보기 시에도 정부 필수 의료 패키지 문제가 있나요? 사실 이런 정책적인 제안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고요. 비단 의료뿐만이 아니고 모든 정책에서 정치인들이 말씀하시는 이런 정책들이 다 실현이 됐으면 우리나라는 아마 지상 천국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일은 없었죠. 가장 문제는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역 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 국립대 병원과 지역의 민간 공공병원을 육성하고 여기다 많이 재원을 붓겠다고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선 지역에 있는 환자들이 아주 중증이 아닌 웬만한 병이면 KTX를 타고 다 서울로 올라오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빠져 있고요. 결국 잘못하면은 지금 저출생 문제가 수십 년째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돈만 붓고 아무런 개선이 없는 것처럼 이런 의료라는 것이 공공재원이고 국가가 책임을 지고서 해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무시를 한 채 표면적인 것들만 건드릴 때에는 역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아무 효과가 없는 재원 낭비만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이런 대치 어떤 갈등이 있더라도 아무래도 의료 차질로 인한 국민 피해는 없어야 한다는 거는 대명제인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현장에서 진료도 보고 계실 텐데 현재 병원 상황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교수님 카톡방 들여다보고 있는데 바로 옮기겠습니다. 이틀 동안 한 잠도 못 잤습니다. 이번 주 근무 시간 100시간 넘었습니다. 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40대, 50대 교수님들이 100시간이요? 예, 그 진료 중에 입원 환자 응급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전화로 해결을 하면서 돌아가시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런 말이고요. 이제 교수님들이 집단 사직을 하네 이게 말이 불거지는데 한 교수님이 제가 사직하기 전에 순직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처참하고요. 저도 사실 두렵습니다. 이게 길어질 때 어떤 결과가 올지 굉장히 두렵습니다. 지금 이제 정부에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정지 절차에도 들어갔습니다. 접촉이 전공의들과 있으실 텐데요. 현재 전공의들 그 사이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 전공의들은 자신들이 미래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지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굉장히 좀 좋지 않은 느낌이 드는데요. 우선 이 정부가 이 의사를 어떤 하나의 도구로 지금 삼고 그리고 너무나 이 함부로 정책을 만들고 있다 하는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좀 큰 불신을 느꼈고요. 그리고 지금 의료의 그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근본책은 제시를 하지 않은 채 의사 수만 늘린다면 결국은 지금 의사들이 공적인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수가 걱정이나 환자 수입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소신껏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이 없는 거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숫자만 늘리면 갈 길이 두 가지죠. 그냥 자영업자처럼 개원해가지고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게 더 치열해지거나 아니면은 이제 큰 병원들 다 사기업처럼 운영되죠. 수입 많이 늘려라 하고 이런 데 들어가서 또 더 혹사를 당하거나 이 두 가지밖에 자기 미래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지금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여러 번 숙고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불길한 예감이 드는 것은 이게 설령 원점 복귀가 되던 원점으로 다시 돌아오더라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현재 정부와 의료계 혹은 의대 교수들 사이의 대화는 잘 진행되고 있나요? 물밑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표면적으로는 알 수는 없는 것들이 많은데 얼마 전에 이제 저희가 1차 성명서 때
징계를 할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2,000명 증원에서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이었고, 또 전공의들은 지금 의협은 물론 믿지 않고 교수들도 믿을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의들은 교수님들이 함부로 중재에 나서지 마십시오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사태 해결을 위해서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질문 여쭤볼게요. 사태 해결을 위해서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 네, 국민 여러분이 항상 명심하셔야 할 게 정치인들은 오로지 표를 위해서 움직입니다. 근데 지금 이 필수의료 사태의 핵심이 뭔지를 좀 잘 살펴보셔야지 지금 이 정책이 맞는 방향인지 아실 터인데, 이게 너무나 좀 화가 나고 힘들고 한 이런 상황 때문에 감정적으로 여기에 이렇게 동요를 하시게 되면 절대로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해결이 되지를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어떤 정책을 제안을 했을 때 우리는 그 정책이 정말 잘 작동할 것인지 이해를 해야 하고, 우리나라 필수의료의 문제는 전적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것이고, 이것을 제대로 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기 전에 의사 증원을 논하는 것은 오히려 이제 갈등과 불신만 많이 심어주게 되는 그런 결과로 귀결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연아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부회장이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다른 시선. 전종철의 전격 시사.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어제 학교마다 입학식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신입생이 한 명도 없어서 입학식을 치르지 못한 초등학교가 전국에 157곳이나 됐습니다. 전국의 초등학교 1학년 예비 소집 인원은 36만 9천 명으로 사상 처음 40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초저출산이 계속되면서 학령 인구가 급감하고 있고 지역 소멸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3월 5일 전종철의 전격시사 여기서 마칩니다. 진행의 전종철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